하율아, 조금만 참아. 등에 업힌 4살짜리 동생이 열에 들떠 신음했습니다. 손끝은 얼음인데 이마는 불덩이였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불빛이 터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검은 벤츠 4대가 헤드라이트를 동시에 켜고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번호판이 나란한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셨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에 선 동생 5이 제 등 뒤로 숨는 게 느껴졌습니다. 맨 앞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 골목에서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전국의 소중한 우리 싱글이 벙글이님들 안녕하세요. 싱글벙글 인생사연입니다. 오늘도 가슴 먹먹한 한 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마음 보태주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전통시장 골목이었습니다. 모든 가게가 철문을 내린 채 숨죽이고 있었고 가로등마저 절반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 하유리를 등에 업고 나머지 동생 5을 이끌며 그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유리의 이마가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옆으로 바짝 붙어 걸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누나, 진짜 갈 데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지 4시간째 우리는 막차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와서 그냥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사람 많은 데로 가자. 그게 제가 내린 유일한 판단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이면 뭐라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깨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서연이가 쌍둥이 손을 잡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하람이는 13살인데도 한마디 불평이 없었습니다. 아니, 불평할 기력조차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제 재킷 자락을 꼭 쥐고 걸으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8살짜리가 무엇을 경계하는지 저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누나, 하율이 손이 아까보다 더 차가워.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율이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이마는 불덩이인데 손끝은 얼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빛이 터졌습니다. 헤드라이트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 3, 4개의 불빛이 동시에 켜지면서 죽은 골목이 한순간에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검은 세단들이었습니다. 번호판이 나란했습니다. 법인 차량,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등 뒤로 밀었습니다. 준호가 제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저는 팔로 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하유리가 깰 것 같았습니다. 맨 앞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 흰 셔츠, 나이는 50줄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동생들이 제 등 뒤에서 숨을 죽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우리 앞 3걸음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코트 자락이 질질 끌리는 것도 아랑곳 않고 그 남자는 두 무릎을 나란히 땅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이가 작게 비명을 삼켰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이 제가 등에 업은 하유리를 그리고
제 뒤에 숨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훑쳤습니다. 마치 숫자를 세듯이, 마치 확인하듯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카드,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지갑 속 그 검은 카드, 방금 전 포장마차에서 떨리는 손으로 긁었던 바로 그 카드. 내가 준 약속이다.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다.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아빠 카드를 아는가? 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하유리가 제 등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에 젖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야? 그 한마디에 남자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며칠 전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아빠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금 하율이 손처럼. 아빠가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하윤아. 숨이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지키는 거야. 그게 아빠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새엄마가 우리 짐을 검은 비닐봉지에 쑤셔 넣을 때도, 문 앞에 내동댕이 칠 때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가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빠는 끝까지 지키려다 쓰러진 거였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유리를 업고 민재 손을 잡고 준호와 서연이와 쌍둥이를 이끌고 갈 곳 없는 새벽 골목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떠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눈앞에서 무릎 꿇은 남자를 보며 저는 아빠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런데 이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왜 아빠의 카드를 알고 왜 우리를 찾아왔으며 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떨렸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50줄 넘은 남자의 눈물이라니 저는 그게 낯설었습니다. 아빠도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도연이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형이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형. 아빠한테 형이 있었다고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아빠 쪽 친척이라고는 코빼기도 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6남매는 늘 새엄마 쪽 식구들 틈에 끼어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호가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16살 남동생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빠한테 형이 있으면 왜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빠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에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흘째 우리가 거리로 쫓겨난 이 새벽에야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준호야. 저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들어보자. 준호가 이를 악물었지만 제 손길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왜 아빠는 형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지도 않았습니다. 15년 전에 의절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절.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내 잘못이었어. 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다. 그때 나도 어려웠고 동생의 사업 계획이 무모해 보였거든.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생은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 그렇게 15년이 지났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자존심을 알았으니까요. 아빠는 누구에게도 손 벌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셨습니다. 새엄마가 생활비를 쥐어짜도 우리 학비가 밀려도 아빠는 이를 악물고 야근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형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했다면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14살 여동생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온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갔었어. 어제 낮에.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없었어. 상주석에 다른 여자가 앉아있더라. 내가 정도은 동생 조문 왔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자기가 유일한 가족이고 아이들은 자기 아들뿐이라고 했어. 전처 자식들은 모른다고.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새엄마, 오미정. 그 여자는 장례식장에서까지 우리를 지워버린 겁니다. 아빠의 친형이 찾아왔는데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숨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풀어서 너희를 찾았어. 그랬더니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짐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던져졌다고. 남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카드 결제 알림이 왔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카드. 아빠 지갑에 있던 그 검은 카드. 그 카드는 내가 동생에게 준 거야. 15년 전 의절하기 직전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줬어. 법인카드라 한도가 없어. 언제든 필요하면 쓰라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생은 한 번도 안 썼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데 오늘 새벽에 결제가 됐어. 전통시장 포장마차. 37,000원.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동생이 아니라 너희들인 걸 나는 단번에 알았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는 15년 동안 그 카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존심으로, 그 고집으로 형에게 손 벌리느니 굶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빠가 이걸 왜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기는 안 쓰더라도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생은 끝까지 너희들을 생각한 거야. 자기 자존심보다 너희들이 먼저였던 거야. 그 순간 등에 엎인 하유리가 움찔했습니다. 작은 손이 제 목을 더 세게 감쌌습니다. 누나, 나 춥고 무서워. 4살짜리의 목소리가 열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유리가 아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아빠 형이라면 지금 당장 증명해 주세요.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가 열이 나요.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도 없고
보험증도 없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없어요. 새엄마가 다 가져갔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진짜 가족이라면 지금 이 애를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그게 증명이에요. 남자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타라. 남자가 뒤를 돌아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전부 다 타. 병원부터 간다. 저는 동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서연이는 쌍둥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제 재킷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누나, 타도 돼? 민재가 물었습니다. 8살짜리의 눈에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 지금 이 남자가 진짜 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유리를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남자뿐이었습니다. 타자. 저는 동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하유리부터 살리자. 우리 6남매는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손가락을 녹였습니다. 하유리가 제품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흘 전까지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비록 새엄마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진 날 우리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고 거리를 헤매고 그렇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남긴 카드 한 장이 이 남자를 불러왔습니다. 저는 하유리의 뜨거운 이마를 손등으로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결국 아빠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자존심 때문에 15년 동안 형한테 연락 한 번 못 하셨지만 그 카드만은 버리지 않으셨네요. 혹시 모를 우리를 위해서. 언니.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남자가 진짜 아빠 형인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하유리가 따뜻한 차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괜찮은 거냐는 서연이의 물음에 답하지 못한 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나흘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이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새엄마 오미정이 빈소 한쪽에서 우리 6을 불러 세웠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하유리를 안고 있었고 동생들은 제 뒤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짐 싸. 새엄마가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험금, 유족급여, 전세보증금. 다 내 몫이야. 너희 아빠가 남긴 건 빚밖에 없어. 내가 왜 남의 자식들까지 떠안아?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이, 그 침묵이 주먹보다 아팠습니다. 새엄마 아빠 장례도 안 끝났는데 이러시면 엄마라고 부르지 마. 새엄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난 너희 엄마 아니야. 한 번도 엄마였던 적 없어. 8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쌍둥이가 서연이 뒤로 숨었습니다. 민재가 제 재킷을 잡아당기며 떨었습니다. 내 아들 등록금도 모자라. 너희까지 챙길 여유 없어. 새엄마가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사주신 교복, 동생들 잠옷, 하유리 인형까지 전부 검은 봉지 안으로 처박혔습니다. 울지 마.
새엄마가 서연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는 게 제일 구질구질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어른도 없었으니까요. 새엄마가 비닐봉지 3개를 빈소문 앞에 내던졌습니다. 나가. 그 한마디가 선고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유리를 아는 채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호가 나머지 2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빈소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빠 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아빠 곁에서도 쫓겨났던 그날 밤, 우리는 장례식장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3개가 우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하유리를 안고 있었고 준호가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 가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동유기야 이거. 신고하면 저 여자 잡혀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안 돼? 누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하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동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 낮춰. 못 낮춰. 누나는 억울하지도 않아? 아빠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어. 조문객들 다 보는 앞에서 비닐봉지에 짐 쑤셔 넣어서 개처럼 내쫓겼단 말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6살 남동생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 가면 저 여자 처벌받아. 보험금도 유족급여도 우리 거야. 아빠 자식은 우리란 말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빠의 자녀이고 새엄마는 배우자일 뿐이었습니다. 유족급여도 보험금도 우리 몫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준호야. 저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신고하면 우리 흩어져.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경찰이 오면 일단 우리를 보호시설로 보내. 아동보호시설. 거기서 조사하고 친척 찾고 위탁가정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6명을 한꺼번에 받아줄 데가 어디 있어. 하유리는 4살이야. 아픈 애들 전문으로 보는 시설로 갈 거야. 민재는 초등학생이니까 다른 데로 가고, 쌍둥이도 나이 맞는 데로 보내고, 서연이 너 나 다 따로야. 서연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쌍둥이가 서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민재가 제 재킷 자락을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헤어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안 헤어져. 그래서 신고하면 안 돼.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길에서 자? 굶어 죽어? 며칠만 버티자. 저는 말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아빠 통장이랑 서류 정리될 거야. 그때 우리 목 받아서 방구하자. 며칠만 제발. 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을 어디서 버텨? 돈도 없는데. 저는 아빠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기 직전 아빠 유품함에서 몰래 챙긴 지갑. 새엄마 몰래 품에 넣었습니다. 거기 현금이 얼마 있었습니다. 3만 원 정도. 그리고 그 검은 카드. 방법 찾아볼게. 저는 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단 사람 많은 데로 가자. 전통시장 쪽으로. 거기 24시간 가게들 있어.
따뜻한 데서 밤새고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 서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제 재킷을 놓지 않았습니다. 준호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참기 힘들어. 저 여자 얼굴 보면 당장 뭐라도 하고 싶어. 왜 우리가 이래야 해?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6살 아직 어린애였습니다. 누나인 저를 지키려고 앞에 나서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섭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알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도 억울해. 나도 저 여자한테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 잡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우리가 흩어지면 진짜 끝이야.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고. 준호가 제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만 버티자. 제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동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막차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종점까지 가는 버스였습니다. 요금은 아빠 지갑에 있던 현금으로 냈습니다. 기사님이 우리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6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유리가 제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민재가 제 옆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쌍둥이는 서로 어깨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았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는 따뜻한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저녁밥 냄새가 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제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해? 아빠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아직 18이야. 고3이야. 애들 6을 어떻게 책임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생들이 볼까봐. 언니가 우는 걸 보면 애들이 무너질 것 같아서.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쪽으로. 새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저는 아빠 지갑 속 검은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지갑 속 검은 카드를 발견한 건 전통시장 골목 어귀에서였습니다. 동생들이 잠깐 쉬는 사이 저는 지갑을 열어 남은 현금을 세어보려 했습니다. 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6명이 하룻밤을 버티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지갑 안쪽 칸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아빠가 쓰시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와는 달랐습니다. 무광택에 묵직했고 앞면에는 금색 글씨로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도훈. 아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가는 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 이건 내 몫이다. 약속한다. 마이너스 형.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형? 아빠한테 형이 있었어?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친척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우리끼리만 보냈고 제사도 새엄마 시댁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쪽 가족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나, 뭐야 그거?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른 카드를 품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
아빠가 왜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까? 형이라고 쓴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유리는 제 등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재는 쌍둥이 사이에 끼어 앉아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골목 입구에 서서 망을 보듯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무서웠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카드를 써보자. 혹시 모르잖아. 아빠가 이걸 왜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안 되면 그때 생각하자. 일단 애들 밥부터 먹이자. 얘들아. 저는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저기 포장마차 보여? 어묵 파는데. 가서 뭐라도 먹자.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누나, 돈 있어? 있어. 저는 가슴속 카드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셨어. 우리는 24시 포장마차로 걸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비가 보였습니다. 달달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민재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쌍둥이도 고개를 들어 냄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애들이 왜 이 시간에? 몇이야? 6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잠깐 우리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앉아. 추워 보인다. 우리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닐 천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지? 하지만 배고픈 동생들의 얼굴을 보니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묵이랑 국물 주세요. 6명이요. 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1초, 2초, 3초, 삑,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됐다. 아빠 됐어.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하유리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하유라, 조심해. 뜨거워. 하유리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4살짜리의 작은 손가락이 종이컵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대었습니다. 뜨거워. 근데 좋아. 하유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가 꼬치 어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누나 맛있어.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쌍둥이 하늘이와 하람이도 나란히 앉아 어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씹고 또 씹었습니다. 서연이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괜찮냐고 물으면 서연이가 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준호만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도 먹어. 저는 국물 컵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 안 고파? 거짓말하지 마. 아까부터 배에서 소리 났어.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에 억지로 컵을 쥐어주었습니다. 먹어. 내가 안 먹으면 얘들이 불안해해. 준호가 잠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분노와 서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준호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우리를 물끄러미 보다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집은 어디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이 없다고 해야 하나?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다고 해야 하나? 수학여행이에요. 준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는 거라서요. 근처에서 시간 때우는 중이에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준호에게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어묵과 국물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니 조금씩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유리가 제 무릎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도 테이블에 팔베개를 하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16살, 고1. 아빠가 쓰러진 날 병원에 제일 먼저 달려온 건 준호였습니다. 학교에서 조퇴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를 냈습니다. 새엄마한테, 조문객들한테, 세상 전체한테. 그게 준호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서연이, 14살, 중2, 쌍둥이의 언니이자 민재와 하유리의 두 번째 엄마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야근할 때 동생들 밥을 차렸고 하유리 기저귀를 갈았고 민재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서연이는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하유라. 괜찮아, 민재야. 정작 자기는 하나도 괜찮지 않으면서 하늘이와 하람이 13살, 중1, 일란성 쌍둥이.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로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되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속이 썩을 텐데. 하지만 억지로 말하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재, 8살, 초2, 막내인 하유리를 제일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자기도 어리면서 동생부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날 민재는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하유리, 4살, 아빠의 막내딸. 엄마는 하유리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유리는 엄마 얼굴을 모릅니다. 아빠가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도 없습니다. 하유리는 아직 죽음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가끔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빠 멀리 갔어. 조금 있다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빠, 나 이 애들 어떻게 해? 나도 아직 애인데. 나도 무서운데.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포장마차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언니가 울면 동생들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유리가 제 무릎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누나, 응? 나 아파.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유리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하유라, 어디가 아파? 머리, 그리고 목. 저는 하유리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아, 하유리 좀 봐. 서연이가 다가와 하유리 이마를 만져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열 엄청 높아. 병원 가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보험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다 가져갔습니다. 119 부를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19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보호자 없는 아이들이라고 신고 들어가. 그러면 우리 흩어져.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하율이 죽게 내버려둬? 그런 말하지 마. 저는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우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돈을 계산하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우리는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율이가 제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누나, 추워. 저는 재킷을 벗어 하율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누나가 방법 찾을게. 저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돈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카드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내야 했습니다. 보험증이 없으면 진료비가 몇 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에 아픈 4살짜리를 데리고 온 미성년자 6명을 보면 병원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누나,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율이 죽어? 아니, 저는 민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안 죽어. 누나가 지킬게.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지키지? 나도 모르는데. 나도 무서운데. 그때 골목 끝에서 불빛이 터졌습니다. 헤드라이트였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골목을 가득 채우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삼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등 뒤로 밀었습니다. 하율이를 꽉 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구지? 왜 이 새벽에 우리를 쫓아온 건가? 검은 세단 4대가 나란히 멈췄습니다. 맨 앞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 흰 셔츠.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도현, 아빠의 형, 15년 만에 나타난 사람. 지금 저는 그 남자의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율이가 제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습니다. 이마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저는 운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도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분이면 도착한다. 내가 아는 병원이야. 새벽에도 응급진료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내야 했습니다. 보험증이 없으면 의심받았습니다. 미성년자 6명이 새벽에 응급실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내가 보호자로 서면 돼. 서류는 내가 다 처리할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보호자. 우리한테는 그게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우리 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보호자로 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빠랑 의절했다면서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정도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변명할 생각 없어.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 했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동생이 먼저 연락해오길 기다렸어. 그러다 15년이 지났어. 정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 달려가려고 했어. 근데 또 망설였어. 동생이 날 원할까? 이제 와서 나타나면
동생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며칠 고민하다가 동생이 떠났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장례식장 갔을 때 너희가 없었어. 그 여자가 너희를 숨겼어. 전처 자식들은 모른다고. 그 말 듣고 미칠 것 같았어. 정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생이 남긴 건 너희뿐이야. 내 동생의 자식들, 내 조카들. 15년 동안 외면한 죄, 이제라도 갚아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15년의 후회가, 죄책감이 그 목소리에 서려 있었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정도연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 빨리. 저는 하유리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생들이 뒤따랐습니다. 정도연이 앞장서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아 응급 환자요. 4살 고열. 빨리 봐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유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정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예, 큰아버지입니다. 정도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큰아버지,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의사가 하유리를 진찰하는 동안 저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동생들이 제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서연이는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서로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하율이 괜찮아? 응, 괜찮을 거야. 저는 민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편도염이에요. 열이 많이 높았는데 수액이랑 해열제 맞으면 금방 내릴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다. 하유리가 괜찮다. 정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 됐다. 이제 좀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문득 품속의 카드가 생각났습니다. 아빠 지갑에 있던 그 검은 카드. 저는 카드를 꺼내 뒷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약속한다. 마이너스 형.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가 언젠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걸. 형과 의절했어도 이 카드만은 버리지 않은 이유. 혹시 모를 우리를 위해서. 아빠. 저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빠, 결국 아빠가 우리를 살렸어요. 아빠가 남긴 이 카드가 이 사람을 불러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 병원 복도 끝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거기 있네. 거기.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새엄마 오미정이었습니다. 새엄마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새엄마의 친아들 태성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22살 대학생. 우리를 늘 아버지 전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새엄마가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입술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왔네? 돈은 어디서 났어? 아, 그 카드? 아버지 지갑에서 훔친 거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 유품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것이었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지갑에 있던 거예요. 아빠가 남기신 거예요. 남기긴 뭘 남겨. 새엄마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 카드가 누구 이름으로 된 건데? 정도훈.
내 남편 이름이야. 내 남편 카드를 너희가 맘대로 쓰면 그게 뭐야? 절도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내놔. 새엄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거 내 거야. 남편 유품은 배우자한테 가는 거야. 법적으로. 저는 품속의 카드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빠 형이 준 거예요. 아빠 것도 아니고 새엄마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새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형? 무슨 형? 정도연이요. 아빠 친형이요. 15년 전에 의절했지만 이 카드는 그분이 아빠한테 준 거예요. 새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도현? 그 재벌? 새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병원비를 낼 수 있었구나. 그 사람한테 붙었구나. 역시 너희들 빌붙는 건 타고났어.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빌붙다니요. 우리가 뭘 빌붙었다는 겁니까?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건 당신이잖아요. 비닐봉지에 짐 쑤셔 넣어서 내던진 건 당신이잖아요. 뭔 일이야? 정도연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새엄마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오미정이군. 새엄마가 정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순식간에 눈물을 글썽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아주버님. 저예요. 도훈이 아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 6이나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새엄마가 정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주버님 도와주세요. 제가 갈 데가 없어요. 남편 보험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애들 키우죠. 정도연이 새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새엄마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뭐요? 장례식장에서 조카들한테 뭐라고 했어? 전처 자식들은 모른다고? 내 동생 자식들을 비닐봉지에 쑤셔 넣어서 내쫓았다며? 정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 알아. 그러고도 남편 아내라고? 웃기지 마. 새엄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연기가 안 통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알면 뭐 어쩔 건데요? 법적으로 저는 배우자예요. 유족급여도 보험금도 제 몫이 있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끼어들긴. 정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정도훈 친형이야. 너보다 먼저 가족이야. 유족급여? 보험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가 변호사 붙여서 한 푼도 못 건드리게 해줄게. 새엄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요? 변호사?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 정도연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동유기, 유족급여 부정수급 시도, 전세보증금 횡령. 내가 한 짓, 내가 다 알아. 경찰 가기 전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바뀌어. 새엄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횡령? 무슨 횡령이요? 남편 전세금은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내 돈이기도 해요. 그래. 정도연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남편 사망 이틀 후에 전세보증금 3,200만 원 4계좌로 이체됐네요. 집주인한테 거짓말하고 빼돌린 거지. 남편이 급전 필요해서 뺀다고.
새엄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사기죠. 문서 위조의 횡령. 형사고발 들어가면 집행유예는 기본이야. 새엄마가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우리 쪽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윤아, 너 이래도 돼? 내가 8년 동안 너희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학교 보내줬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은혜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새엄마가 해준 게 뭔데요? 아빠 월급 쥐어짜서 자기 아들 학원비 내고 우리는 점심값도 못 받아서 친구들한테 빌려 먹었어요. 하율이 분유값 아낀다고 물개 타서 먹였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새엄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인연이 지금 나한테 대들어? 새엄마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맞아도 좋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도연이 새엄마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 떼면 폭행죄 추가야. 정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이야. CCTV 다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저기 저 사람들 다 내 직원들이야. 증인 10명은 세울 수 있어. 저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 여기저기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법정에서 만나. 새엄마가 돌아섰습니다. 태성이가 뒤따르며 우리를 흘겨보았습니다. 아버지 전처 자식들 주제에. 역겹다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라고? 준호야. 저는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가 지금. 참아. 지금은 참아. 저는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새엄마와 태성이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8년 동안 저 사람들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빠 돈으로 저 아들 학원비 대주면서 우리는 학교 급식비도 밀렸습니다. 새엄마가 명절에 새 옷 사입을 때 우리는 사촌한테 물려받은 옷을 입었습니다. 태성이가 용돈 10만 원 받을 때 저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빠가 힘들어 하실까봐. 가족이니까. 같이 사니까.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저 사람들은 우리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하윤아. 정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요. 저런 거. 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야. 정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거 잊지 마.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잘못 없다는 말.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세요. 아이가 깨어났어요. 저는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유리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누나. 하유리가 작게 불렀습니다. 나 배고파.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응, 밥 먹자.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아까 시끄러웠어. 나쁜 사람 왔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유리가 들었구나.
새엄마 목소리를. 아니야. 아무도 안 왔어. 누나가 지켜줄게. 하유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나 무서워. 저는 하유리를 안았습니다. 4살짜리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법정으로 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유리를 안고 있는데 아이의 몸이 다시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해열제가 듣지 않는 건가? 저는 하유리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누나, 머리 아파. 하유리가 울먹였습니다. 간호사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유리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열이 다시 올랐네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의사가 왔습니다. 하유리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도염이 생각보다 심해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 3, 4일은 봐야 해요. 입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와요? 보험 적용 안 되면 하루에 20만 원 정도요. 검사비 별도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루에 20만 원. 3, 4일이면 80만 원. 검사비까지 하면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카드에 그만큼 있을까요? 한도가 없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입원 수속 밟을게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낼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더는. 하윤아. 정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너희 큰아버지야. 조카 병원비 내는 게 당연한 거야. 제발 사양하지 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하윤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구청 아동보호팀입니다. 아동유기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동유기 신고. 누가? 설마. 신고자가 누구예요? 신고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 오전에 면담 예정이니 주소 알려주시면 방문하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분명히 새엄마가 신고한 겁니다. 법정에서 보자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유기당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쫓겨난 거예요. 새엄마한테. 그 부분은 면담 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동보호팀, 면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위탁이 필요한지, 시설에 보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유리는 영아시설로, 민재는 아동시설로, 나머지는 또 다른 곳으로. 누나?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전화야? 왜 그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끝이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무리 정도연이 도와줘도 법적으로 그분은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동보호팀이 개입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법은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애들이 흩어지면 어떡해. 아빠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가족이 무너지면 어떡해. 하유리가 침대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열에 시달리는 4살짜리. 아직 아빠가 죽은 것도 모르는 아이. 그 아이를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동생들이 볼까봐 얼굴을 무릎에 파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속으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 못하겠어. 나 진짜 못하겠어. 1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졌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을 때도 저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동생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아동보호팀, 그 전화 한 통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는 흩어집니다. 6명을 한꺼번에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하유리는 4살이니까 영아 전문 시설로 갈 겁니다. 민재는 초등학생이니까 다른 곳으로. 쌍둥이도 서연이도 준호도 저도 다 따로따로. 그렇게 되면 끝이었습니다. 아빠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야.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아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말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고작 18살이었습니다. 고3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도연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분도 법 앞에서는 힘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 법적으로는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동보호팀이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누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8살짜리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왜 울어?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거짓말.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어깨가 막 움직였어. 우는 거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켰습니다. 8살짜리한테 들켰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누나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래. 하유리 때문에? 응. 하유리가 많이 아파서. 민재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하유리 안 죽지?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 죽어. 의사 선생님이 금방 나을 거라고 했어. 그럼 누나는 왜 울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맑은 눈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아동보호팀이 와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다고? 너랑 하율이랑 헤어질 수도 있다고? 누나. 민재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 누나 안 떠날 거야. 하율이도 안 떠날 거야. 우리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 같이 있을 거야. 누나가 지켜줄게. 하지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민재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나 무서워.
아빠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병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침이 오면 아동보호팀이 옵니다. 면담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는 품속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빠 지갑에 있던 그 검은 카드, 뒷면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약속한다. 마이너스 형. 아빠는 이 카드를 15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형과 의절하고 연락을 끊고 혼자 힘들게 살면서도 이 카드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언젠가 화해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쓰라고 남겨둔 걸까요? 아빠, 저는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 나한테 힘을 줘. 제발, 애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줘. 민재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제 품에서 잠든 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 자고 있었구나. 정도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 따뜻한 거 마시면 좀 나아.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도연이 그걸 보았는지 낮게 물었습니다. 아동보호팀 전화 때문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 사람들이 알아봤어. 오미정이 신고한 거 맞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가 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윤아, 걱정하지 마.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뒀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준비요? 정도연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빠가 남긴 거야. 15년 전에 나한테 보낸 문자. 끝까지 보내지 못한 문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보내지 못한 문자? 아빠 휴대폰에서 찾았어. 임시 저장함에 있었어. 날짜를 보니까 의절하기 직전에 쓴 거야. 정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빠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너무 자존심만 세웠어. 형이 준 카드 아직 가지고 있어. 애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때 쓸게. 형이 내 애들 좀 봐줘. 부탁이야.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이런 문자를 썼구나. 보내지 못하고 임시 저장함에 넣어뒀구나. 15년 동안 아빠는 알고 있었어. 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필요할 거라는 걸. 그래서 카드를 버리지 않은 거야. 이 문자도 지우지 않은 거야.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했구나. 형한테 연락 못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형을 믿고 있었구나. 이 문자가 증거야.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너희를 부탁했다는 증거. 아동보호팀이 와도 이걸 보여주면 돼. 내가 너희 법적 후견인 신청할 거야. 변호사도 이미 붙여뒀어. 저는 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지켜주려는 거구나. 15년의 죄책감을 이렇게 갚으려는 거구나. 고마워요. 저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큰아버지. 정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분을 큰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정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지켜줄게. 아빠 대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우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아동보호팀 직원 2명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복도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정도연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정하윤 씨 맞으시죠? 여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네, 맞아요. 신고 내용 확인차 왔습니다. 면담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면담은 병원 상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직원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 6명이 거리를 배회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리로 나온 건 저희 선택이 아니었어요. 새엄마한테 쫓겨났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쫓겨났다고요? 네. 아빠 장례식장에서요. 조문객들 다 보는 앞에서 짐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던졌어요. 나가라고요. 저는 그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새엄마가 한 말들. 우리를 전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내쫓은 것. 보험금과 유족급여를 독차지하려 한 것. 전세보증금 3,200만 원을 빼돌린 것. 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나요? 네. 정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 준비했습니다. 정도연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장례식장 CCTV 영상입니다. 오미정 씨가 아이들을 내쫓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입니다. 남편 사망 이틀 후에 오미정 씨 개인 계좌로 3,2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집주인한테는 남편이 급전 필요해서 뺀다고 거짓말했고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횡령이네요. 맞습니다. 이미 형사고발 준비 중입니다. 정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동생 정도훈이 생전에 작성한 문자입니다. 저한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문자예요.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봐달라는 내용입니다. 직원이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도연 씨는 아이들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친삼촌입니다. 아이들 아버지의 친형이요. 현재 법적 후견인 신청 중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저희 안 흩어져도 되는 거예요? 직원이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딱딱했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후견인 심사가 통과되면 정도연 씨 보호 아래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은 받으셔야 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함께 지낼 수 있다. 흩어지지 않아도 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직원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도연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엄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도연의 변호사가 새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합의를 논의하자고요.
새엄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형사 고발 얘기가 나오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3시에 새엄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성이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동생들과 함께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유리는 아직 병실에서 쉬고 있었지만 나머지 5은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 서연, 하늘, 하람, 민재, 그리고 정도영과 변호사.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여전히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 합의하자고? 무슨 합의? 새엄마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변호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미정 씨가 저지른 범죄 목록입니다. 첫째, 아동유기. 미성년자 6명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둘째, 유족급여 부정수급 시도. 본인이 유일한 가족이라고 거짓 신고했습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횡령. 3,200만 원을 무단 인출했습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형사고발 들어가면 최소 집행유예입니다. 횡령액이 크니까 실형 가능성도 있고요. 새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성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협박이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다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거, 비닐봉지에 짐 쑤셔 넣은 거, 하율이 분유 묽게 탄 거, 그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태성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분유 묽게 탄 게 뭐, 그게 범죄야? 내 학원비 대느라 우리 급식비 못 낸 건요? 내 용돈 주느라 우리 신발 안 사준 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넌 따뜻한 방에서 자고 우리는 보일러도 안 틀어주는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 태성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그건. 됐어. 정도연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합의 조건 말씀드릴게요. 정도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3,200만 원 전액 반환. 둘째, 유족급여 중 아이들 목 전액 반환. 셋째, 아이들 명의로 된 아빠 보험금 일체 반환. 넷째, 향후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 새엄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돈 다 내놓으라고? 내가 뭘 먹고 살아? 그건 오미정 씨 사정이고요.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건 안 받아들이시면 형사고발 진행합니다. 선택은 오미정 씨 몫입니다. 새엄마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8년 동안 뭘 하셨는데요?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서연이가 8년 동안 우리 아빠 월급 쥐어짜서 자기 아들 학원비 내셨잖아요. 우리 아빠 과로사 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새엄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과로사? 내 아빠가 몸이 약해서 죽은 거지 내가 뭘 어쨌다고. 아빠가 왜 몸이 약해졌는데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새엄마가 맨날 돈 타령해서 아들 등록금 내라, 학원비 내라, 생활비 더 달라. 아빠가 야근 안 하고 싶어서 야근했겠어요? 새엄마 때문에 죽도록 일한 거잖아요.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들이 서명하세요. 정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명 안 하시면 오늘 중으로 고발장 접수합니다. 새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태성이가 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새엄마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너희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새엄마와 태성이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언니. 서연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겼어.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옆에 섰습니다. 쌍둥이가 다가왔습니다. 민재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다섯이 한데 엉켜 울었습니다. 정도연이 멀찍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다섯이 한데 엉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하율이가 깨어났어요. 열도 많이 내렸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율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창백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하율이가 저를 보자마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하율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율아, 괜찮아? 응. 나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일주일 후 우리는 정도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큰 집이었습니다. 방이 6개나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도 되는 건가? 각자 방 하나씩이야.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좁은 데서 오래 살았잖아. 이제 편하게 지내. 민재가 자기 방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나, 여기 내 방이야? 진짜? 응, 내 방이야. 민재가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침대에 뛰어오르고 책상을 만져보고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와, 나 혼자 자도 돼? 진짜?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8살짜리가 혼자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우리는 6이 한 방에서 잤습니다. 쌍둥이도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이 쓸래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따로 자면 무서워요. 하람이가 덧붙였습니다. 정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써. 너희 마음대로 해. 준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책상이 생겼어. 내 책상.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는 고등학생인데도 책상이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숙제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해. 저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학 가야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서연이는 하율이와 함께 방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율이가 아직 어리니까 돌봐줘야 한다고.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뭘?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이후 처음 보는 서연이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도연이 삼겹살을 구워주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많이 먹어. 얼마든지 있어.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기를 집어먹으며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여기가 너희 집이야. 민재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하율이가 옆에서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준호, 서연, 하늘, 하람, 민재, 하율. 그리고 정도연.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동생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외곽이라 그런지 별이 또렷했습니다. 품속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남긴 카드. 뒷면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약속한다. 마이너스 형. 아빠. 저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나흘 전 새벽 저는 이 카드를 들고 죽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등에는 열이 펄펄 나는 하유리를 업고 옆에는 지친 동생 5을 이끌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남긴 이 카드 한 장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빠는 15년 동안 이 카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과 의절하고 연락을 끊고 혼자 힘들게 살면서도 왜였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우리를 위해서 아빠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야.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아빠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이 카드로 미발송 문자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윤아. 뒤에서 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밖에서 뭐해? 춥겠다. 그냥요. 별 보고 있었어요. 정도연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잘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 전 새벽 죽은 골목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을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낯선 남자가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는 우리 큰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 결국 아빠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오늘 이야기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가족 뒤에 가려진 때문에 다시 꺼내는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